자, 이 시간에는 그 전 시간 이어서 부사적용법 해요. 자, 이제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면 명사처럼 쓰였는지 따져봤는데 아니고, 형용사처럼 쓰였는지 따져봤는데 아니면 부사적용법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사의 특징, 첫 번째 생략해봐도 문장 성립되는지, 두 번째 명사는 수식 못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제 부사적용법이구나 라고 이제 알아냈으면,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해요. 부사적용법은 뜻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나열을 해줄 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랑 그 다음에 좀 가볍게 넘겨야 될 거랑 이런 걸 좀 구별을 해줄 테니까 그런 걸 좀 구별해가면서 알아야 될 거는 반드시 외워놓고 좀 가볍게 처리할 거는 크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넘겨버리세요. 부사적용법은 정확하게 하자면 뜻이 여러 가지예요. 그걸 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부사적용법의 목적, 결과,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 조건, 양보, 그리고 부사니까 말 그대로 형용사 수식, 그리고 마지막 독립부정사. 이렇게 8가지나 돼요. 그런데 이 8가지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뜻이 정확하게 들어있는 건 이렇게 3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해버리고요. 나머지는 구별할 수 있는 힌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힌트를 알면 좋은데, 처음에 이런 걸 다 그 힌트까지 알아내려고 그러면 약간 어려우니까, 책에 다 적혀 있으니까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 형용사 수식, 이런 정도는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처리해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갖지 말고, 대신 뜻은 없지만 이 결과용법 있잖아요. 요건 해석에 약간 좀 특별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원인, 이유 판단, 근거, 형용사 수식, 요 3가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구분하고요. 앞에 있는 요 3개의 뜻, 그리고 결과, 요렇게 4가지는 이제 지금 처음부터 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이 더 정확해지는 거니까 해 놓는 게 이제 편해요. 그래야지 이제 독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요 독립부정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수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무조건 수거로 암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개로 치고, 이제 남아있는 7개 중에 앞에 이렇게 4가지는 좀 집중해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뜻을 정리해 줄 테니까 보세요. 만약에 부사적용법의 목적이다, 요게 제일 자주 나와요.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요 뜻을 가진 또 부사절 접속사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같이 외워버리세요. so that 이렇게 나란히 붙어 나오면 바로 뭐뭐 하기 위하여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나 보세요. so that이 이끄는 부사절을 바로 부정사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이것도 뭐뭐 하기 위하여고, 부정사도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니까. 자, 다음 조건,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또 이 뜻을 가진 대표적인 접속사는 우리 배웠죠. 가정법에서 if, 그거예요. 그러면 가정법에 그 if절 있죠. 그게 또 부사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if절을 부정사로 간단하게 고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양보, 비록 뭐뭐일지라도. 또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대표적인 뜻을 가진 부사절 접속사는 도우. 그러니까 도우가 이끄는 부사절도 부정사로 고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뜻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부정사가 부사적용법일 때 뜻이 이렇게 3가지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만약 뭐뭐라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뜻을 세 가지를 알아두면 부정사의 뜻은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그리고 부사적용법까지 해서 다 배웠어요. 이제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 지금 이제 특히 요 세 개는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뜻이 없는데 어떻게 구별하냐? 구별하는 힌트가 있어요. 힌트. 그걸 책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차츰차츰 먼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구별을 해놓고 나머지 용법들을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해나가라고요. 힌트가 있으니까 힌트만 여러분들이 외워놓고만 있다면 그냥 구별이 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결과에는 뜻은 없지만 중요한 그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좀 해줄 거고요.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는 책에 보면 힌트가 있고요. 형용사 수식은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러니까 단순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이제 좀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이 조건하고 양보는 이렇게 뜻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으면서 또 이것도 힌트가 있거든요. 그 힌트가 바로 가정법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조건과 양보는 먼저 힌트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훨씬 쉬운 거죠. 힌트도 있고 뜻도 정확하게 있으니까. 부정사가 바로 이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if가 이끄는 절, 도우가 이끄는 절을 부정사로 고쳐버릴 수 있다고 그랬죠. if와 도우의 뜻을 가진 게 바로 이런 부정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있었다면 종속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속절을 부정사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게 종속절이었다면 주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절에 가정법이 나와요. 가정법에서 배웠던 그 주절의 동사 형태. 바로 문장에 이제 부정사로 고쳤다고 하고 문장에 가정법 주절의 동사 형태가 나오면 그때 부정사를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if절을 부정사로 고친 거니까. 근데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했는데 말이 안 되면 그때 양보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정법 부분과 이 부분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결과 부분 힌트가 있다고 그랬죠. 이 결과는 힌트가 뭐냐면, 자, 이제 요거 좀 신경 써서 외워놓으세요. 문장의 동사 자리에 grow up, live, awake. awake는 잠에서 깨다란 뜻이에요. grow up은 자라다란 뜻이고, 자라다, 성장하다. grow up, live, awake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여기 투부정사는 부사적용법의 결과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힌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둬야 되고요. 또 한 가지, only라는 부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여기 투부정사도 부사적용법의 결과. 마지막 하나, never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것도 부사적용법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힌트로 기억을 해야 될 게 이렇게 세 단어랑요. 그리고 only, never 이렇게. 그 중에 only하고 never 뒤에 투부정사가 올 경우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only 앞에 이렇게 컴마가 찍힐 때가 많아요. never 앞에 이렇게 컴마가 찍혀 있을 때가 많으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힌트로 삼으면 되고. 근데 부사적용법의 결과는 뜻도 없는데 왜 강조를 하냐? 왜 강조를 하냐면 보세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이제 이런 힌트들이 뭐 동사 자리나 이제 뭐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투부정사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 동사 자리에 바로 grow up, live, awake가 있다거나 아니면 투부정사 바로 앞에 only나 never 이렇게 이제 있었다면 이게 이제 부사적용법의 결과구나 라고 이제 구별은 했죠. 해석할 때 조심해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모든 문장은 문장의 동사를 제일 마지막에 해석하는 거예요. 주어는 뭐뭐뭐 하고 마지막에 동사 여기를 해석을 하는 거죠. 모든 문장이. 그런데 부사적용법의 결과 또는 앞으로
결과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주면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요. 결과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해석이 앞에서 뒤로 쭉 내려가는 해석이에요. 그러면 부정사일 경우에 부사적용법의 결과라는 말 했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문장의 동사를 먼저 해석해요. 문장의 동사를 마지막에 해석하지 말고 문장의 동사를 먼저 해석을 하고 여기 부정사의 요 동사 있죠? 이 부정사의 동사를 마지막에 해석해요. 부정사를 마지막에 해석해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순서가 달라요. 만약에 여기 투부정사가 부사적용법의 결과가 아니라면 무슨 용법이든 간에 부정사가 먼저 해석되고 문장의 동사가 마지막 해석이 되는데 만약에 부정사가 이런 힌트가 있어가지고 부사적용법의 결과다라고 구분이 됐죠. 그러면 문장의 동사를 먼저 해석하고 부정사가 마지막 해석이 된다 이 말이야. 자, 하나 더. growup이나 live나 awake가 나왔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가면 되고요. only하고 never가 나왔을 때 이제 뒤에 투부정사도 이제 마지막 해석하면 되는데 only가 나왔을 경우는 이 only를 그러나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했다 이렇게. never가 나왔을 때도 그러나라고 해석을 하되 never는 뜻이 부정이죠. 그래서 여기 동사 자리에서 한번 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나 뭐 하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가 부사적용법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뜻이 들어있는 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뜻은 없지만 결과는 이런 해석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먼저 해준 거고 그리고 여기 적어놓은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 형용사 수식은 크게 부담 갖지 말고 독립부정사는 무조건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나중에 책 보고 다시 한번 훑어보기로 하고. 자, 다음요. 그러면 이제 부정사의 뜻은 다 배웠어요. 근데 이제 부정사에서 또 뭘 배울 게 있냐면 네 번째 원형 부정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원형 부정사란 건 뭐냐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걸 이제 우리가 부정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to는 전사 아니에요. 부정사 만드는 to예요.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걸 우리가 투부정사라고도 부르고 그냥 to 빼고 그냥 부정사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조건이 되면 원래는 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to를 생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to를 생략한 상태에서 부정사 역할을 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 동사 원형이 부정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원형 부정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동사 원형이 부정사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to가 생략된 부정사다. 이렇게. to가 생략된 부정사. 이렇게 이제 알면 돼요. 근데 이미 우리가 몇 번 배웠던 거예요. 자, 이제 할 테니까 보세요. 원형 부정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관용적 용법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수거로 암기할 게 하나가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cannot but 동사 원형. 바로 이게 원형 부정사예요. 그런데 cannot but 동사 원형 해가지고 수거로 외워야 돼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 조동사와 많이 겹쳐요. 여기도 지금 조동사 can이라고 나왔죠? can't라고. 그 다음 또 조동사에서 외우라 했던 것 중에 하나 may well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여기 요 동사 원형이 바로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예요. 여기 may라는 조동사 또 나왔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에서 수거로 외우라는 부분은 조동사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조동사 때 한번 외웠던 학생들은 편할 거고요. 만약에 못 외웠던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나씩 외워놓으면 나중에 복습하면서 다시 조동사 파트 돌아갈 때 그대로 또 나오니까 점점 이제 반복이 많이 되니까 처음에는 외웠다가 금방 잊어버리겠지만 점점 시간이 이제 오래 갈 거거든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시간이 오래 갈 거니까
계속 조동사에서 복습하고 또 부정사에서 복습하고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 원형 부정사에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을 몇 번 배웠어요. 오형식 문장에서 오형식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게 이제 오형식 문장이잖아요. 이때 목적격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형용사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부정사는 용법이 명사적 용법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도 있고 부사적 용법도 있는데 명사, 형용사로도 쓰이죠. 그러니까 부정사가 바로 이 자리에도 올 수 있겠죠. 명사,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게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투부정사가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제 이 오형식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자리가 어떤 형태의 동사 형태를 쓰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부터 잘 들어봐요. 대부분의 오형식 동사들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정사가 올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대부분의 오형식 동사들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투부정사가 오는 게 원칙이에요. 대부분의 오형식 동사들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의 형태가 와야 될 때 부정사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제일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오형식의 대표적 동사 중에 하나가 지각동사예요. 그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라는 거 있죠. 만약에 이 자리에 지각동사가 오면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를 쓰면 틀려요. to를 생략해야 돼요. 그래서 동사 원형만 써야 돼. 요게 바로 원형 부정사예요. 자, 또 하나 사역동사가 이렇게 왔을 때 시키다라는 뜻의 사역동사 있죠? 딱 3개 외우라고 그랬어요. make, have, let 이렇게 3단어. 사역동사는 이렇게 3개만 있어요. make, have, let이 오면 지각동사랑 똑같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쓰면 틀리고 to를 생략해야 돼요. 그러면 동사 원형만 쓰죠? 이걸 원형 부정사라 하는 거야. 자, 하나만 더. 오형식의 또 하나가 준 사역동사라고 있는데 준 사역동사는 딱 2단어예요. help와 bid. 그 중에서 이 bid는 자주 안 나오는데 help는 문장 속에서 아주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help만이라도 꼭 외워요. 준 사역동사 help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처럼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사역동사라고 그랬잖아. 준이라는 말을 붙이긴 했지만 사역동사의 또 하나 일종이거든요. 여기 to를 생략을 해도 돼요. to를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준이라는 말을 붙여서 구별을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원형 부정사란 타이틀로 수거로 외워야 되는 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형식 문장에서 바로 여기 대부분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오는 게 원칙이지만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오면 to가 생략이 된다. 그때 남아있는 이걸 원형 부정사라 한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독해할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제 만약에 이런 형태가 왔다고 해요. 투부정사건 원형 부정사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왔을 때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여기 목적어와 여기 동사는 반드시 이렇게 해석하세요. 주어 동사로 해석을 하는 거야. 자, 이거 명심해 두세요. 요게 바로 오형식 문장 해석하는 요령이 바로 이거야. 그리고 앞으로 배울 부분에서 나오는 또 중요한 문법이 여기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각동사는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사역동사와의 차이점이에요. 지각동사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가 생략된 원형부정사, 동사 원형을 쓴다고 그랬죠? 바로 이거 대신에 동사 원형에 ing 붙인 정확한 명칭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예요.
우리 방금 전 시간에 현재 분사는 형용사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ing가 와줘도 맞아요. 지각동사는요. 그러면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거기다가 ing를 붙여도 되는 거예요. 바꿔 써도 되고. 그러면 ing가 왔을 때도 목적어랑 여기 동사는 주어 동사로 해석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형 부정사랑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면 93페이지에 맨 위에 부사적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나오죠. 거기 3번에 보면 목적이라고 나오죠. 해서 거기에 수거들이 약간 정리가 돼 있으니까 수거들 여러분들 꼭 암기하고, 그 다음에 4번 결과 부정사를 마지막에 해석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5번 6번 거기에 힌트들 쭉 나와 있죠. 근데 이건 나중에 해도 괜찮고요. 6번 7번 조건과 양보는 밑에 보면 가정법 주절의 동사 형태라는 말 나왔죠. 그거. 그리고 8번은 수거로 외우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수거들이니까 꼭 암기를 해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94페이지 맨 위에 9번 부사적용법의 마지막이에요. 독립부정사라고 굉장히 중요한 수거라고 그랬죠. 이거 별표 쳐서 암기해야 되고, 독해할 때 이런 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95페이지 보면 방금 한 거 4번 원형부정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번 지각 사역동사가 있는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자리 to를 생략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각동사,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그 다음에 준준사역동사라고 사역동사하고 아주 관련이 깊은, 거기도 이제 책에는 정리해놨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고. 2번 관용적 표현, 이건 이제 수거로 암기하는 건데 조동사와 많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정사에서 마지막은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몇 번 얘기를 해준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한 번에 하기는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해주긴 하겠지만 계속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뭐냐면 5번째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와 시제. 근데 이 의미상 주어와 시제, 부정사에서 배우는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 동명사에서도요 또 나와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와 시제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나와요. 분사 구문에서도 의미상 주어와 시제 이렇게 나오는데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부정사에서 한번 배워놓고 그 다음에 동명사에서 한번 또 배우고 분사 구문에서 한번 또 배우면 그냥 연이어서 3번을 쭉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다가 점점 이제 이해가 더 잘 되기 시작할 거고, 진도를 한 바퀴 더 돌리게 되면 또 나란히 또 3번을 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더욱더 이제 확연히 드러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습을 해봐야 돼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와 시제는 문장 전환할 때 이제 필요한 명칭들이에요. 문장 전환. 방금도 얘기했고 전 시간에도 잠깐 초반에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해가 되나 보세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종속 접속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장이 끝났는데 이런 문장을 우리가 복문이라고 그랬죠. 요게 종속절, 이게 주절. 이랬던 문장을 우리 방금 배웠던, 만약에 종속 접속사 자리에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종속 접속사 자리에 부사절 접속사 if가 있다거나 do가 있다거나 so that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완벽한 부사절이거든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주절은 그대로 쓰고요. 주어 동사 그대로 써주고, 여기 if랑 so that의 뜻을 갖고 있는 게 방금 부사적용법의 요거 조건, 요거 목적이었죠. 그 다음 이건 지금 종속절인데 if나 so that이 나왔다면 이건 부사절이거든요. 바로 이걸 부정사로 고쳐버릴 수 있다고. 부정사에 우리 지금 끝부분에 방금 전에 배웠던 게 부사적용법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부사절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사로 바꿀 때 투부정사의 조건과 목적의 뜻이 있으니까 접속사는 생략해버리고요. 종속절의 요 동사 있죠. 이 종속절의 동사를 투부정사로 고쳐버리고 동사 뒤에 쭉 붙어 있었던 거는 그대로 따라서 써줘버리면 간단하게 문장이 바뀌어버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바꿀 때 종속 접속사는 이제 생략을 하면서 여기에 부정사 쪽으로 뜻이 옮겨지는 거고요. 종속절의 주어를 처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속절의 주어를 이 아래 문장에서 처리할 때 부르는 명칭이 바로 이거예요. 의미상 주어. 그래서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이런 식으로. 부정사 앞에 써줘야 돼요. 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이 종속절의 종속절을 이렇게 부정사로 고칠 때 종속절의 주어를 부르는 명칭이 요 단문에서, 요건 주어 동사가 하나만 있는 단문, 단문에서 이 종속절의 주어를 부르는 명칭이 바로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배울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한 예로 종속절의 주어를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때 종속절의 주어를 주절의 주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같으면 생략해버리면 돼요. 근데 다르면 써줘야지. 써줄 때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부정사 앞에다 쓰겠죠. 부정사의 주어니까, 요것의 주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지를 이제 곧 이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종속절의 동사는 이제 바로 투부정사로 고쳐버리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주절의 시제가 현재라고 해봐요. 그러면 종속절의 시제가 현재일 때도 있지만 과거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랬던 문장을 이렇게 바꿀 때 부정사의 형태 한 가지만 써놓으면 종속절의 시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정사의 형태를 유지하되 종속절의 시제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부정사의 형태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부정사는 이렇게 시제가 두 개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부정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다가 하나를 더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주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연이어서 두 번이 더 나온다, 이 얘기예요, 설명이.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또 한 가지, 그냥 이제 종속 접속사 자리에 평범한 접속사, 뜻이 없는 접속사 대시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이제 여기는 이렇게 좀 가정을 해봐요. 종속 접속사 대시 나왔는데 요 이하가 문장의 목적어였다고 해요. 그럼 이제 명사절이겠죠? 요랬던 문장을 부정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바꿔봐라. 그때 여기 이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바로 뒤에 대절이 문장의 목적어라고 해요. 그럼 이건 명사절이겠죠? 자, 이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기 주절의 동사가 지금은 삼형식 동사로 쓰인 거지만 삼형식 동사 중에 또 많은 동사들이 오형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형식이 가능한 동사라면 이랬던 문장을 부정사로 고칠 때 주어 그대로 쓰죠. 동사도 그대로 썼죠. 종속절의 동사를 투부정사로 고쳤죠. 이때 접속사 대시를 없애버리고 종속절의 주어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나 보세요. 종속절의 주어를 처리를 하는데 주절의 주어랑 비교했더니 달랐다고 해봐요. 그때 요 종속절의 주어를 바로 부정사 바로 앞에 목적어 자리에 써버릴 수 있어요. 오형식 동사일, 주절의 동사가 오형식 동사일 경우에. 다시 보세요. 주어 그대로 쓰고요.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 그대로 쓰고, 이거 지금 오형식 동사라고 가정하고 접속사 대시를 없애고 종속절의 주어를 아랫문장의 목적어로 쓰고 종속절의 동사를 투부정사로 썼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 지금 오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목적어고 이게 바로 목적격 보어죠. 요걸 일부러 안 준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방금 우리 원형 부정사라는 걸 배우면서 오형식을 하면서 오형식 동사 할 때 목적격 보호자는 투부정사 많이 온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목적어랑 여기 있는 동사를 반드시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바로 이게 이거예요. 이랬던 오형식 문장에 목적어가 원래 종속절의 주어였고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 나오는 부정사가 원래 종속절의 동사였던 거라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고쳤던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해석하는 요령을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던 거야. 그러면 이랬던 문장을 다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지. 문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지금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딱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되다 보면 이제 쭉 가닥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더 자신 있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자, 다시 의미상의 주어는 종속절의 주어를 처리하는 방법인 거고 지금 이 경우 하나 배웠어요. 종속절의 주어를 문장의 목적으로 바로 넣어버린다는 거. 오형식이 가능할 경우에 그 다음 요 종속절의 시제를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정사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죠? 종속절의 동사를 처리해 줄 때 부정사의 시제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고 있는 거고 또 하나를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요 시제라는 명칭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배워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책을 보면 96페이지에 맨 위에 5번에 의미상의 주어와 시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쭉 나오죠. 이제 그 설명을 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97페이지를 보면 예문이 쭉 있는데 예문 바로 아래 4번 보세요. 부정사가 명사주용법이든 무슨 용법이든 간에 부정사를 부정을 하고 싶다. 보세요. 부정사가 무슨 용법이든 간에 뭐 명사주용법, 형용사주용법, 부사주용법 무슨 용법이든 간에 만약에 여기의 내용을 부정을 해야 돼. 그러면 부정사 바로 앞에 여기. 또 만약에 to가 생략됐다면 바로 여기. 부정사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 특히 not을 넣어주기만 하면 부정사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고.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의미상의 주어와 시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로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 번에 끝내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몇 번씩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또 연이어서 동명사, 분사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